일본이 국제법에서 그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국제법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전쟁 시에 여성을 해외에 보내면 안 됩니다. 그런 국제조약에 들어가 있었어요. 국제조약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선진국이자 그 신사의 나라 그렇게 하면서 내부에서 책임을 더 넘기는 그런 게 그 원래 일본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한일 두 나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협상이 1년 8개월여 만에 日本政府 타결됐습니다. 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책임 인정과 사죄 표명에 따른 이행 조치로 일본은 10억엔, 우리 돈 약 96억 원의 정부 예산을 내놓기로 이에 했습니다. 대해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없이 위로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줘도 역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위안부 합의로 책임을 통감한다. 이것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이라는 말을 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한 그 기시라 후미오라는 외상이 일본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일본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그 책임은 법적 책임입니까? 기시라 후미오 외상이 말했습니다. 이거는 도의적 책임일 뿐입니다. 그리고 15억엔 낸다고 하는데 이거는 배상금입니까? 이거 그냥 위로금입니다. 배상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인정해서 내는 것이 배상금이에요. 그 당시에 저는 나눔의 집에 취재를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님들 반응을 이제 취재를 해오래요. 네, 이곳 나눔의 집은 날이 저물면서 평소처럼 평온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이 결과를 본 할머니들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돈이 없구나 먹을 게 없어서 일본에 대고 배탕하려는다. 우리 명예와 인권을 누가 제일 갖고 뱉어갔습니까? 특히 그 합의를 할 때 우리 정부에서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들은 이야기로는 그 한국 외교부는 그 나눔의 집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합니다. 가면서 인사도 하고 선물도 드리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러한 합의를 한다라는 이야기는 한쪽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동의도 얻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진짜 혼효상 부분도 뭐 같이 들어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 정부 TF에서 낸 보고서를 봤는데 교수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이면 합의 얘기가 굉장히 뒤늦게 밝혀졌었어요. 1번, 성노예라는 표현 사용하지 않는다. 2번, 소녀상과 관련해서 분란이 없도록 노력한다. 분쟁 없게 한다. 근데 실제로 그 합의 이후에 소녀상 설치를 다른 지역에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관할 지자체에서 소녀상 철거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자체가. 그걸 지키려고 하니까. 위안부 합의에 반대해 부산 시민의 모금으로 제작한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세우려던 시민단체 회원들을 공무원들이 끌어냅니다. 소녀상은 4시간 만에 결국 철거됐고 구청은 소녀상을 노상 적치물로 규정해 압수했습니다. 무슨 합의야? 이게 무슨 합의야? 이게 무슨 아니 그런 합의하고 나서 진정한 반성이면은 그런 소녀상 더 많이 설치하게끔 도와주는 게 사실 사과이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화해치유재단은 일단 해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해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소설을 쓴 사람으로서 열받는 게 막 그런 상황도 열받지만 단어가 더럽혀지는 게 전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위안부라는 말이 위안은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건네는 거지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닌데 위안부라는 말을 쓰고 화해와 치유 역시 고통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인정한 다음에 화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거지 말 그렇게 막 쓰는 게 저는 그런 단어를 볼 때마다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일본은 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될까요? 너무 여러 가지인가 보다. 하나는 먼저 구조적인 이유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은 나치는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지금 나치 가담자들 지금도 추적해서 다 잡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駆除가 안 돼가지고 그때 일왕을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세력이 그때 남았어요. 완전히 촌산된 게 아니에요. 특히 그 아베 신조도 그러한 계열이죠.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가 키시노부스케라고 하는데 A급 전범이었죠. 네, A급 전범 혐의자였어요. 네, 그러나 소판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계속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침략 전쟁하지 않았다. 그 바로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하는 해방 전쟁을 한 것이다.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 본인들을 침략 국가라고 규정을 안 지어. 예, 그러니까 피해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 2012년에 12월에 집권했을 때 侵略という定義についてはこれは学会的にもですね国際的にもこれ定まっていないと言ってもいいんだろうと. 이거 보면 본인들을 침략 국가라고 규정 안 해. 첫 번째. 거기에 따르면은 전범도 없는 거야.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범이 없으면 나머지에 저지른 그런 것들은 다 죄가 아니야. 이게 저는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독일이 우리는 뭐 프랑스나 폴란드 약간 개방시켰다는 그런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미 없죠. 말하면 네. 엄청난 화를 내잖아요. 그 옆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실제 독일 국민들은 어때요? 현재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여태까지 저도 그 역사 교육을 되게 잘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성하고 계속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보다 더 젊은 세대의 문제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한테 그 얘기 더 이상 못 들어요. 그 세대가 이제 죽어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반성해야 되나. 일본하고 좀 비슷하네요. 아, 그래요? 비슷하네. 피로감이 생겼구나. 일본이 먼저 그것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언제까지 사과를 해야 되는가? 일단 안 했잖아요. 일본은. 아니 근데 독일이랑 다르죠. 네, 그러니까 독일은 진정으로 사과를 해가지고 그 국민들에게 다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근데 일본은 윗사람들이 그 뭐 나카소네라든가 뭐 무라야마촌이라든가 일단 그 몇 사람은 쭉 그 사과를 했어요. 그것만 보고 일본인들이 더 사과를 요구하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그거지. 아니 우리가 정권 바뀔 때마다 사과해야 돼? 뭐 이제 이런 그런 거겠죠. 식으로. 제가 그 좋아하는 문화 인류학자 중에 루스 베네딕트라는 그 여자 인류학자가 있는데 네네.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수치심이더라고요. 일본은 죄를 고백하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죄인으로 보는 수치심 같은 걸 못 견디는 게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죄를 고백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게 정말 맞는 이야기고요. 네. 특히 위안부 문제는 그 여성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수치를 오히려 현재 일본인들한테도 유발시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인의 특징 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배했을 때도 하루복을 해버려. 그렇죠. 이게 미학이에요. 미학. 인생을 그 아름답게 마무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하는 것이 들어오면 이거 못 견디는. 그래서 사과도 못해. 그러니까 덮어버려야 돼. 왜곡시켜야 돼. 은폐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는 정말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런 거 있어요. 나 그게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외교 전서라는 게 있어요. 그 외교 정책을 쓰는 책인데요. 1년에 한 번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 일본은 일본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을 많이 양성한다. 그게 일본의 정책이다. 뭐 그것만 보면 뭐 좋은 거잖아요. 좋은 말처럼 들리네. 그런데 일단 문제는 우리하고 대립되는 말하자면 독도는 일본 영토라든가 혹은 위안부는 그 자바르 쪽으로 위안부가 된 사람들이라든가 그리고 식민지화 시켜가지고 한국을 근대화 시켰다라든가 일본의 그러한 극우파의 입장 그것을 대신 말해주는 외국인을 만드는 정책으로 편집되어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던 뭐 단체 같은 게 있고 그래요? 혹시? 그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요. 네. 그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은 그 일본에 유학 가셔가지고 한국에 돌아오셔서 뭐 대학교 그 교수가 된 분이신데 자신도 그렇게 될 뻔했다.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네네네. 근데 일본 유학 시절에 일본의 어떤 단체에서 사람이 왔더래요. 와가지고 그냥 친구 좀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하자고. 친구 하자고. 뭐 그 한국에서 와서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일단 만났대요. 예. 그런데 처음은 어떤 이야기도 뭐 어떤 요구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진짜 친구 되자고 그런. 근데 그 마지막에 폰트를 주더래요. 폰트. 가져가가지고 집에서 열어봤더니 50만 원 들어가 있었대요. 50만 엔이요? 엔. 크다. 그러니까 500만 원. 500만 원. 그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그렇게 준대요. 돈을? 예. 그것을 매번 받으면 이거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또 굉장히 신사라는 거예요. 일본인들이 처음은 어떤 요구도 하지 않고 그냥 진짜 놀아준대. 근데 그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자발적으로 사실상 한국인이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되는지 그런 거 물어본대요. 시세를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간대요. 그럴 때 약간 도덕이 흔들릴 것 같은 게 나한테 요구한 것도 없고 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받아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덜미에 딱 걸리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한국의 그 기관에서는 그 일본에 많이 그 파견도 해요. 그때 교육을 한대요. 일본 돈 받지 말라. 그런 교육도 실제로 하고 있대요. 결국엔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 돌아와가지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지금 SNS로 굉장히 많이 활동해요. 일본의 주장을. 예. 그러니까 제가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만들었을 때 처음은 그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네. 지금은 차단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독도는 일본 연도다. 한국 분이에요 다. 한국 분들이. 예. 거기서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본의 그러한 단체 중에서 사사가 재단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게 특히 일본인의 입장으로 미국을 로비하는. 그러니까 가끔 그 예를 들면 평창 올림픽 때 그 ABC 방송인가 뭔가 거기서 한국이 이렇게 잘하는 것은 일본이 다 가르쳤다. 맞아요. 그런 그 발언이 나왔죠. 중계진이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네네네. 평창올림픽 개막식 때. 네. 평창올림픽 미국 중계방송사인 NBC 방송이 그제 개막식을 전하면서 일본의 한국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뒤 which occupied Korea from 1910 to 1945, but every Korean will tell you that Japan as a cultural and technological and economic example has been so important to their own transformation. 사실 그런 발언이 나온 배후에는 그런 일본 돈이 있다고. 그 앵커 그럴 수밖에 없어. 잘리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잘렸어요. 잘렸어, 맞아.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그 일본 영향으로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스스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일본이 미국의 정말 거대한 로비 집단 중 하나예요. 근데 일본의 특징이 정말 눈에 안 띄게 로비를 해서 스텔스 로비라는 말까지 생긴 뭐라고? 거예요. 스텔스 스트레스 로비. 폭격기처럼 이렇게 눈에 조용히 띄지 가서. 않게 조용히 로비를 한다. 그래서 미국에 실제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 유산 등재 보류된 거 있어요. 저희 8개국의 이제 시민단체, 우리나라 포함해서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일본과 대화를 한 후에 다시 등재 신청을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뭐 역사의식이 갈리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등재를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막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일본이 서둘러서 그걸 도입해달라고 해서 예정보다 그 규정 도입을 일찍 앞당겨서 우리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유네스코에 그럼 돈 많이 낸다? 일본이 유네스코 분담금 1위예요. 근데 이때까지 압도적인 돈을 내고 있다가 위안부 기록물 등재 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 올해 못 내겠어 라고 진짜? 보류 신청을 한 거예요. 유네스코 입장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 돈이 안 들어오면 사업을 못 하니까 바로 대화 후에 등재 신청을 하라. 요거 하나도 안 하다가 그렇게 이해가 딱 벌어질 때 해줘. 이렇게 하나 보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러면 교수님한테는 접근한 적 없어요?
사실 그런 움직임이 조금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처음부터 차단시켰어요. 그러니까 통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완전히 그러니까 일본인들하고 많이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왜냐면 한국말을 빨리 배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분들하고 주로 만났어요. 일본 내에서도 뭐라 그러지 막 우리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뭐 그런 행사도 열리고 그런다면서요? 아 예. 안중근 의사를 청룡한 첫 번째 사람은 그 요순의 감옥에 안중근 의사가 있었을 때 그 안중근을 감시하는 사람. 간수였구나. 간수예요. 일본인 간수. 일본인 간수가. 근데 그 가문이 쭉 그러한 행사도 하고 또 안중근 의사 의배까지 모셔놓고 계속 위령하는. 아직까지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윤돈주. 윤동주. 윤돈주의 시를 읽는 모임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맞아요. 규슈에도 있고 뭐 오사카, 교토 그런 데도 있고요. 기타 꽤 많은 곳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그 독립운동가는 조명하라고 합니다. 조명하 의사. 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대만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대만. 그러니까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어떤 그 소속 단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코사를 일으켰습니다. 뭐 나이는 24세 정도로 아주 젊은 나이로 벌써 결혼했기 때문에 아들하고 아내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서 코사를 일으켜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조자는 남기고 오사카로 갑니다. 그 다음에 대만 쪽에 일본 완족들이 많이 간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조선에는 완족들이 많이 그때 안 왔습니다. 왜요? 위험하니까. 예, 독립운동이라든가 여기서 있었으니까. 그래서 완족들이 많이 온다라는 것을 알고 실제로 그 완족에 대한 고사를 처음 한 사람이 조명하라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1928년에 일본의 육군 대장이자 일본 히로히토의 장인, 현재 그러니까 일왕의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현재로 치면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대만에 온다라는 정보를 얻었대요. 그렇게 해서 모든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그 차에 탄 사람이 이렇게 카브를 하는 그 장소에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신호 때문에 잠시 멈췄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나이프로 적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완족을 노리는 어떤 면에서 그 코사가 쭉 이어집니다. 이본장, 그 다음에 윤봉길. 그리고 또 그 윤봉길의 위고에 강력한 중국의 잔제스가 그 임시정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고 카이로 회담에 잔제스가 나갈 때도 거기에 나가서 코리아의 독립을 약속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조명하, 이본장, 윤봉길로 이어진 코사의 연결이 조선의 독립라는 약속을 그때 시켰죠. 그러니까 조명하의 시작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명하 의사 얘기는 사실 많이 못 들었었어요. 저도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몰랐던 게 약간 좀 부끄러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일일이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시에 이제 정말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하셨던 여러 독립운동가분들 안 알려진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맞아요. 예. 안중근 의사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도 독립운동 유공자로 훈장을 받으셨어요. 성함이 조마리아 선생님이신데 안중근 의사가 이제 거사를 치르고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때 감옥으로 수의를 보내면서 항소하지 말라는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아들 사형 선고에? 네.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나에 대한 효도이다. 근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사망을 하고 난 뒤에 이 어머니가
블라디보스토크로 넘어가요.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블라디보스토크, 상하이, 뭐 멀게는 바이카로스 있는 데까지 다니면서 민족운동을 하고 독립자금을 준비해서 내고 독립운동가들의 그 당시에 약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그렇게 앞으로 또 기억할 수 있겠다. 안중근의 어머님 조마리아 말고 조마리아의 아들 안중근. 네. 근데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정부 지정 독립운동가 중에 여성분들은 한 2% 정도 굉장히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어쨌든 여건이 되게 낮았었을 때니까 여성들에 대한 기록은 더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국가보훈처 처장이 피우진 처장 여성이잖아요. 네. 그래서 취임하고 나서 이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도 열심히 발굴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앞으로는 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발굴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김지국 작가는? 저는 박태원 선생이 쓴 약산과 의열단이라는 책이 있어요. 약산 김원봉 선생의 그 이야기를 들어서 만든 책인데 의열단들이 유명한 게 이제 정말 다들 멋있게 입고 다녔대요. 옷을. 그 이유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영하고 음악 열심히 듣고 그냥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독립운동 열심히 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이해돼. 그렇죠. 그 중에 제일 저는 가슴 아픈 사람이 김지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폭탄 3개를 들고 석탄선 창고에서 288시간을 버텨요.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288시간? 열흘? 그러네요, 거의. 근데 결국 이 사람이 일왕의 궁성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3개를 던졌는데 불발이 돼요. 불발된 이유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석탄선 창고에서 습한 곳에 있어가지고 폭탄이 약간 습해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288시간을 어떤 의지 하나로 버티면서 내 의지를 반드시 관철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그 알려지지 않은 288시간. 박태원 선생이 뭐라고 써놨냐면 우리는 그 시간이 너무 궁금하다. 저는 그 대목을 보는데 약간 소름 끼칠 정도로 외로울 그 시간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마음 같은 것들이 전달되더라고요. Ground control to Major Tom. Ground control to Major Tom. Take your... 자, 오늘 이제 교수님과 참 얘기를 너무 많이 나눴는데 예. 피곤하시죠? 이렇게 긴 시간. 갑자기 기침을 하시는. 아주 재밌었어요. 저희야말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지나간 사람들의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누군가는 참 나쁜 사람이다. 누군가 고마운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누군가가 호사카 유지라는 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다면 어떻게 기억 속에 남고 싶으신가요? 제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뭔가 평가 그런 것은 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뭐 아이들이 그 제가 신념을 갖고 살았다. 예, 그것을 먼저 아이들이 기억해 줬으면 하고요. 네, 아까 두 분 다 이제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교수님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네, 뭐 살아계셨을 때도 한국에 몇 번 오셨거든요, 부모님이. 근데 제가 그 교수가 되었을 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어요. 근데 너무 일본 나쁘게 하지 말아라.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부모님은 내 아들이, 내 자식이 어느 국적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얘가 지금 행복한가 안 행복한가 그게 더 중요했나 봐요. 심보르스카 그 시인이 그런 얘기했거든요. 인간이 그어놓은 국경이라는 게 얼마나 하잘것 없는지를 구름은 알고 있다.
구름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 위에는 경계선 같은 게 없으니까 구름이 보기에는 사실 인간이 그어놓은 국경선이라는 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부모님의 사랑 같은 게 어쩌면 국경선을 뛰어넘는 구름 같은 그런 사랑이겠죠. Words are flowing out like endless rain into a paper cup. They slither while they pass, they slip away across the universe. Pools of sorrow, waves of joy are drifting through my open mind, possessing and caressing me.